아니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이렇게나 늘어났다고. 대체 쥐새끼처럼 어디서 이렇게 다 기어 들어온 거야? 여기 한 미국 여성이 황당한 표정으로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이 여성은 이토록 세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 하퍼라고 합니다. 올해로 나이는 30살이 되었고 CNN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죠. 저는 주로 사회 전반의 이슈를 다루고 있고 최근에는 불법 체류자 문제에 특히 집중하며 다양한 시각에서 이 문제를 취재하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태국인 불법 체류자 이슈로 인하여 시끌시끌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불법 체류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용어 설명부터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해당국의 국적 및 영주권이나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체류 허가를 받고 나서 허가 요건을 위반하거나 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하는데요. 포괄적으로는 무비자 입국이나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로 체류 허가를 받고 불법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들은 불법으로 몰래 해당국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으며 대신 해당국의 의료, 교육 등 공공 서비스와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발각되면 보통 강제 퇴거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들은 일반적으로 강제 추방을 피해 음지에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된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다 보니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혹은 반대로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이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든데 일자리를 얻기가 힘들다 보니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버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은 원래 불법 체류자 이슈로 문제가 많은 국가였지만 최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중국인들의 불법 입국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들은 정말 다양한 경로로 미국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멕시코와 국경을 바로 맞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멕시코인 불체자 수가 늘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국가였습니다.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불체자 얘기가 나온 김에 트럼프 후보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까요?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공약에는 언제나 강력한 불법 이민자 추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트럼프 후보는 항상 미국으로 불법 이민자가 가장 많이 오는 멕시코를 겨냥하곤 했죠. 특히 그는 과거에 심지어 멕시코에서 온 불법 이민자들을 대부분 강간범 같은 범죄자라고까지 하며 이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에 대형 장벽을 설치할 것이며 그 비용을 멕시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바도 있었죠. 그는 멕시코가 미국과의 국경 장벽 확대 작업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멕시코의 외교관, 기업인, 노동자에 대한 임시 비자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경고하는가 하면 멕시코가 미국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라며 멕시코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본국에 송금하는 돈을 몰수하고 멕시코인들의 항구 사용료를 인상할 것이라며 멕시코에 대한 강한 반감을 늘 드러내곤 했죠. 하지만 이러한 트럼프의 강경한 이민법 공약은 늘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히스패닉 유권자 및 기타 다민족들의 표심을 얻어야 하는 공화당도 트럼프의 강경한 공약에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기도 하는 등 언제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주제가 바로 이 불법 체류자에 관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불법 체류자 이슈에서 최근에 주목할 만한 상황은 앞서 말했듯 바로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불법 입국인데요. 한국에서도 사실 태국인 불체자뿐만 아니라 중국인 불체자 문제도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많은데 한국 얘기는 미국 얘기부터 먼저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어서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중국인 불체자들은 멕시코를 통해 육로로 오기도 하고 비행기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위험한 바다를 건너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하면서까지 그들은 왜 굳이 미국으로 오려고 하는 걸까요?
우선 저는 불법 체류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중국의 실상에 대해 알고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요. 실제 중국인들의 삶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더 끔찍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많은 자료와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위태로운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요. 우선 중국의 경제는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 몇 년 동안은 그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5% 안팎으로 이는 10여 년 전 9에서 10%에 달하던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성장 둔화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실업률이 큰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내 실업률은 6%를 넘어서고 있었는데 특히 2023년 중국 청년 실업률은 20.8%에 달했으며 이는 기록적인 수치였죠. 많은 젊은이들이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는데요. 과잉 교육으로 인해 기술직이나 블루칼라 직종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었고 또한 이러한 실업 문제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많은 실업자들은 대도시의 높은 생활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고 특히 지방에서의 취업 기회는 거의 전무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불법적으로 이주하여 더 나은 삶을 찾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보였죠. 심지어 중국의 경제 수치가 표면적으로 공개된 것보다 실제로는 더 낮을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여러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 지표가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지 않도록 일부 지표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숨길 수 있다는 주장이 꽤 있는데 특히 실업률이나 성장률 같은 민감한 수치들은 정권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과장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역 정부들은 중앙 정부로부터 경제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 종종 실제 경제 상황보다 더 낙관적인 데이터를 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2017년 야오닝 성과 헤이룽 장성 및 내몽골 자치구에서 경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나 수치를 조작해 보고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GDP 성장률이나 실업률과 같은 핵심 경제 지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죠. 정말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청년 실업률은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인 20.8%보다 실제로는 더 높을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이는 대졸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거나 비정규직 및 단기 일자리에 잠깐 종사하면서 실질적인 실업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30% 이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죠. 하여간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참고로 지난해 미국은 남부 국경에서만 3만 7천 명의 불법 입국 중국인을 체포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10배나 증가한 수치예요. 얼마나 중국인 불법 입국자가 급증한지 감이 좀 오시나요? 사실 중국도 중국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불법 이민자 수가 계속해서 급증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국경 장벽의 틈을 이용해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트럼프가 세웠던 그 굳건한 장벽의 빈틈을 찾아서 말이죠. 최근에는 틱톡이 이러한 불법 이민을 돕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7세의 중국 여성 이민자를 대변하는 한 통역가는 최근 60분이라는 방송에서 캘리포니아 남부 국경의 빈틈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 따르면 이주민들이 국경 장벽의 빈틈을 찾아내는 방법과 밀수업자를 고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단계별 지침을 제공하는 동영상이 중국 소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틱톡에서 유통되고 있다고도 하더군요. 참고로 저는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다소 강경한 입장임을 우선 밝히는 바인데요. 왜냐하면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미국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제 분노는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우려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정말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자로 일하다 보면 사회 다방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특히 이 불체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불체자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들에 유독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 미국인 입장으로서 정말 스트레스가 심해서 언제부턴가 머리까지 빠지기 시작하더군요. 미국 불체자 문제는 아시다시피 정말 심각하잖아요. 얼마나 심한지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일단 불체자들은 단순히 미국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사회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각종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이민자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고 있어요. 이들로 인해 불법 체류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합법적인 이민자들마저 불법 행위자로 오해받는 상황이 생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불법 체류자들의 저임금 불법 노동으로 인해 미국 내 노동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일할 자격이 있는 미국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특히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식당, 건설업, 농업, 청소업 등 온갖 곳에서 매우 싼 값에 고용되어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는 정직하게 세금을 내며 일하는 미국인들에겐 굉장히 큰 피해입니다. 그들이 받아야 할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셈이죠. 아마 여기까지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겪는 불체자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불법 체류자 문제를 이야기할 때 범죄율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불법 체류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머무르면서 폭력이나 마약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는데 특히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주도하는 불법 활동들이 미국 내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멕시코나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불법 체류자 범죄 집단들도 문제지만 특히 최근 일부 중국 출신의 불법 체류자들을 더욱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이들이 미국 내에서 특정 산업에 접근하여 정보나 기술을 절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행동은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위협하면서 사이버 스파이 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공격, 해킹 또는 사이버 범죄에 깊게 연루된 사이버 공격 그룹은 미국 내에서 중국 불법 체류자들을 이용해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거나 데이터를 절도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최근 중국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가장 큰 경쟁자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미국 정부는 기술적 지식이나 정보 분야에서 민감한 정보와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 최근 중국의 실상이 아무리 힘들어 보인다 한들 어쨌든 현재 중국이 미국 뒤를 쫓고 있는 세계 2인자인 것만은 틀림없으니까요.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국가 안보 위협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보 보안에 늘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따라서 미국은 특히 중국에 대한 비자 발급과 입국 심사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국가에 비하여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외교적 긴장과 정치적, 경제적 갈등, 그리고 앞서 언급한 안보 우려와 기술적 경쟁 등이 비자 발급 절차와 입국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절차들을 우회하거나 무시하고 이들이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를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인데요. 미국은 더 이상 이러한 불법 체류자 문제를 방치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특히 앞서 언급한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일부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색출하여 즉각 추방하지 않으면 미국의 사이버 보안과 국가정보 시스템에 대한 위협이 정말 심각해질 수 있죠. 따라서 정부와 법 집행기관은 이러한 위협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해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이고 불법 체류자 문제의 해결 없이는 미국의 사이버 보안과 국가 안보가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저는 학생 비자를 받은 한 중국 유학생이 미국 공항에서 입국하다 추방됐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에서는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유학과 학술회의 참가 이유로 미국을 방문한 중국 학생 4명이 미국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들 중국 학생 4명 모두 이공계 배경을 갖고 있었고, 이들 중 2명은 인공지능 연구와 관련이 있었다고 전하며, 미국 세관 국경 단속국 관계자들이 중국 유학생들을 어두운 방에 끌어가 10시간 넘게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유도 신문도 진행했다면서 가족관계, 정부와의 협조 등에 대해 질문했고, 특히 당원 신분 등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도 질문한 것으로 전하면서,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단속국 관계자가 중국 유학생 1명의 전자기기를 압류했고 3명을 추방했다고 밝혔고, 아울러 2명의 당사자가 가족과 친구들과 연락도 취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1명은 30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있게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차이나 데일리는 또 미국은 최근 30여 명의 컴퓨터 전공 중국 유학생들을 괴롭히거나 조사를 강요했다면서 이들 대부분 석박사 연구원이고 이중 박사가 절반을 넘는다고 전했는데, 이들 중국 유학생들은 대부분 명문대 출신이며 AI, 정보과학, 사이버 안보, 소프트웨어 등 전공이라고 설명했고, 최근 미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계속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유 없이 추방되는 일이 자주 발생해 왔다며, 중국 정부는 미국 측이 중국인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잘못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입국 심사와 추방 조치가 국제법과 미국의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국 심사 과정은 국가 안보와 사이버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모든 입국자는 엄격한 심사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분야에서 고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물들은 더 철저한 검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당국은 최근의 사례에서 일부 중국 체류자들이 비자 목적과 달리 사이버 공격 및 정보 유출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활동을 하는 사례들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더욱 엄격한 심사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응은 미국 내 사이버 보안과 정보 보호를 위한 중요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실행되고 있다고도 강조하고 싶네요. 여하튼 미국의 불체자 문제에 대해 저의 생각들을 꽤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불체자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저는 자연스레 세계 각국의 불체자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최근에 시끄러운 이슈들에 당연히 관심이 더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요즘 불체자 관련 이슈 중 가장 큰 이슈는 바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슈였는데요. 한국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국 체류 태국인들에 대한 단속이나 입국하는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였는데, 그로 인해 태국인들의 불만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불거지게 된 이슈가 최근에 많이 시끌시끌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상을 찾아보니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는 15만 7천 명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즉 한국 체류 태국인의 78%가 불법 체류자로 여러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게 태국이었고, 실로 이는 한국 입장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은 더 이상의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하여 단속과 입국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조금 더 알아보니 한국 입장에서도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 보였습니다. 한국은 저출산과 3D 직종 기피 문제 등으로 해마다 최소 35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결국 기업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들어오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까지 서두르게 되었는데, 이렇게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근로비자와 계절 농업인 비자 등으로 일하면서 온갖 위험하고 굳은 생산직은 물론 최근엔 마늘 농사 및 고추 농사까지 하며 온갖 현장에서 이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 보였어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태국인은 1만 8천 명쯤으로 이들의 소득은 월 4만 5천 바트 정도인데, 이는 2만 바트 수준인 태국 대졸 초임의 두세 배나 되었으니
당연히 해마다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보였죠. 이 수급이 맞아떨어져 희망의 나라 한국에 들어오려는 태국인들의 꿈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요. 심지어 태국에선 한국 입국을 도와준다는 브로커도 성업 중이었는데 이들은 10만 바트 정도를 받으면 한국 입국 요령과 입국 뒤 줄행랑 방법을 알려주면 물론 불법 취업까지 알선해 주었죠. 구체적으로는 한국에서 하루 10에서 14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그중 100만 원을 알선업체에 선입금하고 하루 일당 중 7만 원을 알선업체에 또 내야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꿈의 땅 한국으로 가려는 태국인들은 끊이지 않았죠. 물론 브로커 중엔 나쁜 사기꾼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는데 성공만 하면 대박인 셈이니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몰리는 것이었죠. 하여간 이렇다 보니 태국인들이 한국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 보이더군요. 이런 관점에서 보니 한국과 미국의 공통점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두 나라 모두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아메리칸 드림 혹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일자리 문제부터 해서 복지 시스템에 대한 부담과 범죄율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미국이지만 실로 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는 정말 제 눈에 심각해 보였는데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17만 명가량 되는데 이 가운데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법 체류자 규모가 40만 명 선을 넘어가며 외국인 5명 중 1명이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태국과 베트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조선족이 대부분인 중국인은 16%가량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불법 체류자 수가 그나마 적은 편인 건 그동안 한국이 중국인들에게 유독 관대한 정책을 펼쳐왔기도 하고 투자 이민으로 제주도와 경기도를 장악한 오리지널 중국인들과 대림, 신길, 가리봉, 안산 등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뿌리내린 조선족들의 수가 거의 100만 명을 돌파해서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조선족 동포라는 이름하에 재외동포법에 따라 동포 차원에서 조선족을 포용하는 정책을 펼쳐왔다고 해요. 그런 연유로 다른 국적 외국인들에 비하여 쉽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불법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들은 이들끼리 소통하는 플랫폼이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그쪽으로 소통하고 정보도 얻고 말이죠. 그들끼리 아주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어 보였어요. 이러한 불법 체류자가 무려 40만 명에 달하는데 단속 전담 인력은 고작 300명도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 결과 불법 체류자 단속률은 당연히 1년 기준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 단속 실적은 1년에 평균적으로 약 3만 명 정도 되었는데 하지만 불법 체류자 증가세가 단속 실적 증가세보다 가파른 탓에 이 같은 단속률로는 매년 늘어나는 불법 체류자들을 절대 막을 수가 없어 보였어요. 한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입국금지 벌칙을 면제하는 자진 출국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단속률이 낮고 처벌 수위도 높지 않아 그냥 걸릴 때까지 일단 일한다는 게 현장 불법 체류자들의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자진 출국 제도에서도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있었죠. 최근 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는 제주시에 위치한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 속 약 1억 원 상당을 훔쳤는데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추적해 나섰지만 그는 범행 발생 직후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바로 달아나 버렸는데요. 신속한 출국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자진 출국 제도였던 거죠. 이 제도가 앞서 말했듯 재입국 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체류자에게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줘버렸기 때문인 것인데요. 이 제도를 악용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는 사전에 자진 출국 신청을 완료한 뒤 범행 후 쉽게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도피 통로로 활용했던 것인데 제주경찰은 인터폴 및 중국의 공조 수사를 요청했으나
귀금속을 훔친 그를 찾아 송환할 가능성은 쉽지 않아 보이더군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제도 악용 사례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이러한 절도나 강도 같은 문제 외에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 문제에서도 인구수 대비 유독 비중이 높은 국가가 중국이더군요. 그런데 이러한 범죄율의 문제보다 사실 제 눈에 더 심각해 보이는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앞서 불법 체류자들의 저임금 불법 노동으로 인해 미국 내 노동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일할 자격이 있는 미국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유독 더 커 보이더라고요. 이 문제는 사실 한국인 기자 친구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라서 좀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많이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제가 들은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특히 건설 업종과 관련된 내용인데 생계 때문에 5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안전화 신고 대기소에 줄 서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군요. 자신도 취재하면서 알게 된 거라면서 말이죠. 한국에서 요즘 경기 불황이다 건설 파업이다 하는 얘기는 거의 가짜 뉴스에 가깝고 실상은 그게 이유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게 이유가 아니라 실제로는 중국 사람들이 전부 인력 시장을 장악한 지 오래라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언론들은 경기 침체니 건설업 올스톱이니 하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거라고 하고요. 한국인은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비밀 플랫폼과 같은 중국인 네트워크가 한국 건설업계를 거의 지배했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건설업계 또한 인건비 후려치기로 싼 맛에 중국인들이나 조선족들을 써보니 그 맛을 들이게 되고 중국인들은 무비자로 계속 막 들어오고 거기다 몽골인들, 동남아인들, 우즈벡인들 등등이 싼 값에 계속 들어오니 자국민을 비싸게 쓰지 않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었죠. 일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었고 청년들이 무거운 거 들기 싫어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일을 하고 싶어도 중국인들로 다 채워 넣어져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였죠. 심지어 중국말 못하면 공사판에 얼씬도 못하는 게 오늘날 한국의 노가다판이라는 말도 하더군요. 중국말로 갈굼을 당하고 조선족 잡부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결국 때려치는 게 실제 현장의 실태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건설업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랍니다. 식당업이나 배달업, 농업 등 다양한 업계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결국 불법 체류자들을 존속하게 하는 요인이 한국 내 저임금 산업 구조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특히 농어촌에서는 파종이나 수확처럼 특정 시기에 많은 일손이 필요한 경우 일하러 오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서로서로 문제도 삼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사정을 아는 공동체 특성상 단속도 허술해 불법 체류를 눈감아주는 침묵의 카르텔이 농어촌에는 형성돼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 불법 체류자를 엄격히 단속해 추방하면 인건비 비중이 절반가량 되는 채소와 과일 가격은 두세 배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농촌 경제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한때 명절을 앞두고 평소 2, 3천 원 하던 대파 한 단값이 7천 원까지 오른 데는 주산지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당이 높은 고구마 수확 산지로 옮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한 한국 불법 체류자들의 해방구로 일컬어지는 경기도 남양주 마석가구공단에서 나오는 가구의 낮은 가격은 불법 체류자들의 저임금이 뒷받침한다고 현지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만약 그들이 없다면 소비자들이 현재 가격에서 가구값을 2배 이상을 주고 사야 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보며 저는 불법 체류 문제를 근절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불법 체류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주로 우파 성향의 단체나 일부 외국인 혐오주의자들에게서 많이 나오는 편이지만 앞서 말한 불법 체류자의 저임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산업들과 그에 따른 저가의 생산물을 누리는 소비자들은 침묵하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쉽게 나오는 것이 쉬운 편은 아닌 문제입니다. 시민인권단체에서는 일회성 합법화를 단행해 불법 체류를 일거에 없애자는 주장도 펴지만
정부가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 취업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은 각각 다르게 봐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죠. 제 생각은 그래요. 불법 체류자를 선의의 피해자나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무작정 보아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악용 사례가 너무 많아질 것이니까요. 그런데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를 무조건 악덕 고용주라고 보기도 어려운 문제죠. 또 허가받지 않은 일을 하는 외국인들을 강하게 단속하는 정부를 비인권적 행위자로 봐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참 복잡한 문제가 이 불법 체류자 문제죠. 불법 체류 발생의 결을 살펴 뿌리부터 다루는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이는 참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고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체류를 방관하는 것도 불공정하며 이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질서를 해치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원칙을 지키면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생각들도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